김종배 시선 집중.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로써 본선 라운드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연결을 해서 선거에 임하는 입장,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상대로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맞상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낡은 실패한 시장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낡고 실패한 시장이다. 네.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차별화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10년 전에 이런 어떤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됐는데, 네. 그 20대를 만나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차별적인 무상급식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태극기 부대의 전광훈 목사와 함께 8.15 사태를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당시 많은 아픔을 줬는데요. 결국은 이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됨으로써 네. 소상공인들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어떤 답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네.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또 MB 닮은 꼴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던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마치 MB가 BBK 사건의 진실을 피해가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던 그 모습하고 상당히 지금 내곡동 사태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MB가 그 당시에 중요했던 BBK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마프 펀드라고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이 마프 펀드 질문을 하니까 마포 해장국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또 도곡동 땅 문제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곡동 이 땅 문제는 당시에 현직 시장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으로서 그린벨트 푸는 것을 몰랐다? 국장 전결이다? 네. 이것은 제가 장관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현재 법의 시행령상에 있는 반드시 서울시장을 정유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저는 이것은 녹록지 않고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곡동 관련은 좀 이따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아무튼 후보님께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MB 닮은 꼴이라고 비판을 하시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후보님을 향해서 괴벨스 같다고 맞받아쳤는데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괴벨스라는 것은 결국은 유태인 박해를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세력의 자기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치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예.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으로 있을 때 10년 전에 어떤 그 행적이라든지 MB와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집중 제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과연 지금 서울이 이렇게 과거에 낡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어떤 시장을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 100년의 좌표를 결정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것은 아니지 않냐, 후퇴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드는, 다시는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곡동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님을 비롯해서 캠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셀프 특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셀프 특혜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해명 과정에서 3번의 말바꿈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국장 정결로 끝났다. 나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몰랐다. 이런 어떤 그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지금 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예.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MB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13년 만에 BBK 진실이 밝혀졌지만 네. 그 MB로 인해서 MB가 그렇게 국정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예. 대한민국이 그 당시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 사찰이 있었고 4대강과 같은 이런 어떤 쓸데없는 부분에 재정 투입을 했고 자원 외교를 한다고 이 부분은 아직 자원외교 부분의 실패 부분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거짓말하는 후보를 우리가 다시 서울시장의 서울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프 특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이 논란은 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없으니까 제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를 들면 국장 결제로 끝났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 속기록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단일화라든가 이런 어떤 큰 이슈에 묻혀서 이것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지 못한 이런 상황도 지금 현재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좀 뭔가 해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서울시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민주당에서 장악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셀프 특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 증거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오세훈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제시를 못한다라면 그럼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가 내놓고 있는 그 자료 자체가 예. 결정적인 어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것이 결정됐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네. 궁극적으로 이 내곡동 땅 문제는 환경부의 반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예. 이명박 정권에서 본인이 시장을 했을 때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해갖고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서류로서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내놓고 있는 그 서류 자체가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지 그 서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LH 사태가 그 문재인 네. 정권이나 우리 후보님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요인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내곡동이라고 하는 카드가 LH 사태의 어떤 악재를 일정하게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표심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만회와 표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는 내곡동 이 문제는 LH 사태의 원조격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과연 정직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고요. 네. 또 당시의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이해 충돌과 연관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여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민에게 그 당시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캠프 측에서는 그 후보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의 도쿄 아파트 문제를 계속 집중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네. 내곡동 사태와 그다음에 부산의 박형준 후보의 LCT 건을 덮기 위한 일종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술책이다? 도쿄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어떤 그런 부동산의 어떤 같은 흐름의 이미지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이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인사청문회 때 질문이 나와서 다 소상히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저는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오세훈 캠프의 그 오신환 그 공동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때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건 인사청문회 이후 상황이 될 텐데
정부 방침이 1가구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는 전부 다 주택을 팔아라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 자체만 해도 네.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첫째는요. 정부 지침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네. 그 아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당시에 제 남편이 일본에서 절반, 한국에서 절반 근무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사게 된 경위도 이명박 정권에서 직장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BBK 문제로 이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사찰이 진행되고 내사가 진행되고 네.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직장에서 다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인데 여기에 무슨 도덕적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과오나 실점을 덮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현재 상태가 이제 처분은 됐는데 잔금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맞습니다. 상태입니까? 2월 달에 예.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요. 예. 현재 지금 잔금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잔금 처리가 지금 6월 18일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또 일부 3월 달이라고 나온 보도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그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입니다. 예. 후보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맞습니까? 네, 저희도 모르는 일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공약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네. 궁금한 게 1인당 10만 원씩 디지털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디지털 지역 화폐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의 80%가 앞으로 결제 수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화폐입니다.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요. 네. 통용되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 속에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요. 제로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결제 수수료가 거의 무료에 가깝게 되고요. 예. 과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15원 정도의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뀌면서 무료화됐던 것처럼 송금 수수료도 무료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장점이 있냐면 돈의 유통 과정이 빅데이터에 다 쌓여서 네.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후보님,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노인분만 아니라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처음엔 다 그렇죠. 처음에 제로페이도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서울 시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3%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디지털 화폐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서울시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고 인식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10만 원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드리면서 이 디지털 화폐를 인식을 시키게 되면 네. 서울이 그만큼 혁신 도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야당에서는 매표행위라고 하던데. 그것은 이러한 좋은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데 대한 아픔의 표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일축하시는 겁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에서 크레딧 카드 시대가 왔고요. 예. 크레딧 카드에서 간편 결제인 제로페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다음 시대가 바로 디지털 화폐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재개발할 때 이제 35층 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풀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풀겠다라는 겁니까? 저는 35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울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의 높이보다 높게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규정은 저는 로마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층 규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이런 그 주변으로 가면 그 주변은 35층 규제에서 벗어나면 서울의 주택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스카이라인과 그다음에 바람길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네. 저는 이 규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강변은 어떻게 됩니까? 한강변도요. 저는 그 남산을 중심으로 한 그 센터 부분에서 35층 이상의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 스카이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예. 저런 어떤 동쪽 끝이라든가 서쪽 끝이라든가 한강변에 이런 곳에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잠실의 롯데빌딩이 그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논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쪽 끝이나 동쪽 끝이라면 한강변도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용산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이런 한강변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 네. 도시 경관 자체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울의 가치가 상당히 상처를 입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꼭 뭐 35층이라고 규제할 상황은 아니지만 35층보다 뭐 좀 더 높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층 밑으로의 그 35층에서 50층 밑으로의 어떤 그런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죠, 후보님? 직접 보지는 않고요.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 네.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뭐 개인적인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은요. 네. 지금 어쨌든 그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페이스북 글을 지지층 결집용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럼 후보님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2부, 3부 왔다 갔다 하니까 대미를 장식한다는 표현을 순간적으로 약 0.5초 까먹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도 오디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기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한 환자가 숨졌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선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환자의 또 다른 죽음, 그리고 대리 수술을 감추기 위한 병원의 조직적 은폐까지 사안이 중대합니다. 이게 언제적 뉴스예요? 이게 2018년 11월 15일 뉴스입니다. 꽤 오래전 뉴스인데 네. 이걸 왜 지금 갖고 MBC 있었어요?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뉴스인데 예.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예. 당시 보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디편안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원 측에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작했고 여기까지가 2018년 11월까지의 뉴스입니다. 네. 그런데 그제 MBC 뉴스데스크가 당시 대책회의, 병원 측에서 가졌던 대책회의의 녹취록을 음성 파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이 나서서 막아주면은 가능해요. 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지.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 거야. 10.8분. 그에 대한 상황 페이백이 있어야지.
원장이 거치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 김 원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누구예요, 목소리 주인공이? 당시 차장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 네. 목소리 주인공이 유상범 의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백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페이백. 그러니까 이게 여기 녹취록에는 A 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남모 원장이 사실은 두 건의 수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건의 수술이 있을 당시 외래 진료를 보고 있던 남모 원장이 수술한 것으로 하자. A 원장, 남모 원장이 나서면 막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남모 원장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페이백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혐의로 간다. 예. 무혐의까지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사실상 그러면 어떤 그 사건의 실체 조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이거 변호사 윤리 규정에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 이거 잘못하면 위증교사죄 그리고 범인은닉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일까요? 유상범 의원은 이 대책회의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거지. 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 하시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해주면은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고 예.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들었던 이야기 맥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일단 유상범 당시 변호사는 이 얘기는 나한테 들은 걸 하면 안 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해주면 범죄 은폐하는 공범이 된다. 거의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들은 걸 하지 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맥락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예. 라는 게 되는 거죠. 예. 네네. 자. 근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예. MBC의 이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페이백 같은 걸 요구해 본 적이 없다.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네. 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본인이라는 건 인정을 했나요? 그 이야기도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인정한 건 아닌데 대책회의에서 이 유상범 당시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제 MBC 뉴스데스크 기자가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물었거든요. 네. MBC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을 때 나는 페이백 같은 걸 요구한 적 없다. 돈도 다 돌려줬다. 변론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유상범 의원이 MBC 기자에게 한 말을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페이백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난 페이백 같은 요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변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착수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으신 거예요? 돌려줬어요. 받으셨다고. 다 정리해서 돌려줬습니다. 잠깐만요. 착수금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변론을 안 했다. 그러면 변론을 맡으려고 했다가 이게 대책회의는 MBC 뉴스데스크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게 2018년 11월 15일이에요. 네. 근데 대책회의는 이전에 있었던 거죠. 11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거죠. 이전에 있었고 MBC 취재 결과 2018년 11월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에 유상범 의원이 착수금을 다 돌려줬다.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변론을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장이? 본인은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백 같은 거 요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페이백에 대한 그에 대한 상한 페이백이 있어야지 남모 원장이 잘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참고로 이 마디편한 같은 경우에 2명이 대리수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면허 의사 그리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서 2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병원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MBC 취재를 보면 이 사건 직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병원 관계자가 양심선언처럼 경찰 관계자를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뭉갰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 전직 경찰 출신입니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종종 뭐 저도 이제 그 여러 개의 기억이 있는데 의사가 직접 어떤 수술을 집도를 하지 않고 뭐 간호사를 시킨 경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그 제약업체 영업사원 시킨다든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을 보시한단 말입니까? 당시 뭐 뉴스 보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던 남모 원장 같은 경우에 억울하게 다 뒤집어쓰게 생겼던 남모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이 원래 기계로 찍어내듯이 수술하는 공장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기계 조작한다는 이유로 막 들어간다. 아니 사람의 신체가 무슨 벽돌입니까? 찍어내게. 네. 근데 참고로 제가 아까 경찰서 얘기했는데 간헐경찰청인 경기북부청은 당시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BC 후속 보도도 뭐 이렇게 되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피컨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JB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